안녕하세요. 저 부동산법 한종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3월달 핵심 이론 과정 맞으세요. 우리 이제 3월달에 꽃 피는 거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실력에도 이제 꽃이 필 수 있게끔 하여튼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 중간 모의고사 그리고 또 끝나면은 이제 기말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매달 20문제씩 우리 이제 잘 공부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요. 그 시험 문제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너무 이 부담 갖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냥 간단하게 부담 없이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기출지문 위주로 문제를 출제했으니까 이거 풀어보시고 틀린 거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점수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 본 모의고사에서도 또 물어볼 수 있는 지문들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고 문제 풀어보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토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세 가지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자,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죠. 자, 이 중에서 이 시설사업의 절차만 우리 국토법에서 직접 대표적으로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에서 따로 빼갖고 규정하죠. 그래서 우리 국토법 끝난 다음에 개발법 공부하는데 개발법에서는 개발사업의 절차를, 세 번째 정비법 공부할 때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뭐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서 3번. 자, 세 개가 정답이 됩니다. 3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번 질문 옳은 거니까 다음 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 풀어갖고 써놨는데 맞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우리 광역이라고 할 때는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 이상 도시 간의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해서 그 두 도시를 묶어갖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그대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틀렸어요. 그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틀렸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랬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딴 말 없죠. 그럼 우리 공법에서 10년 단위로 수립 딱 두 번 나오죠.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딱 두 개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나머지 계획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한다라고 했지 몇 년 단위로 수립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내부 구속력은 물론 일반 사인 우리 국민도 함께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이거를 소위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만 제시한다라고 하죠.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그냥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냥 빈말로 끝나버리니까 정책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계획. 우리 국민들한테는 구속력이 없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쟁송,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비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죠. 그 다음 4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원수. 자, 이 사람들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가 돼요. 결론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은 다 수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없어요. 과정계획이라고 그랬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간다. 그래서 결과가 아니고 과정으로 존재하는 계획, 과정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대표적인 과정계획이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바꾸면 밑에 계획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쪼르르 다 바꿔야죠. 그러면 계획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그럼 통틀어 갖고 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왜 5년이라고 그랬어요? 타당성 검토. 그대로 5글자.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계획. 이거 크게 5가지 있죠. 기본자 들어오는 거 다 찾으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다음 관리자 들어가는 거 다 찾으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성장관리계획. 이 성장관리계획이 또 올해 개정돼 갖고 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기본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기본,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리자 들어가는 거, 도시군 관리, 성장관리계획 5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요. 그다음 5번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령은 법령이에요. 법령. 법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지침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획별로 수립권자는 다 다른데 기준은 항상 변함없이 누가 정해준다? 국토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수립해라.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춰갖고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토부령하고 국토부 장관하고는 달라요. 국토부령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로 할게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다 되니까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만 딱 잡아준다 그랬죠. 그럼 그 생활권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해서 집행.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그러죠.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정책만 제시하는 미래계획. 그거를 현재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은 정책계획, 관리계획은 집행계획.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이거 틀렸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의 위계질서 틀린 거죠. 광역도시계획 들어가서 틀렸고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민 등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은 누구만 해요? 행정청, 원칙, 특광자원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 행정청만 위반권자가 되고요. 우리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위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위반을 제한만 할 수가 있죠. 위반해 주세요. 위반을 제한만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그리고 이번에 또 신설된 거, 추가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기지구입, 기지를 구입한다. 그래서 기지구입. 딱 4개만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1번 주민은 개발제한구역 변경에 관해서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이런 거는 절대 제한할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해서 위반을 제한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
그리고 국토법에서는 동의받는다 그러면 다 국공유지 제외요. 국공유지,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 없다. 사유토지 소유자에 동의받는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5분의 4. 5, 4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할 때만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머지 용도 지구나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 제한할 때는 3분의 2. 그래서 5, 4, 3, 2 이렇게 딱 간단하게 외워주면 되는데요. 5, 4, 3, 2 뭐만 5분의 4라고요? 기반 시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제한할 때만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제한. 함부로 이거 제한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입안을 제한받은 자, 입안권자는 제한받은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2반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는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는 거고요. 입안 제한한 것을 입안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한다고 심의 거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그래요. 자문.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가 의견 들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입안 제한한 것을 입안해줄지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뭐 그닥 중요한 절차 아니죠. 그다음 4번에 자,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제한일부터 45일 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럼 주민이 입안 제한했어요. 입안권자는 제한한 것을 입안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의무적으로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원칙 45일.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할 수가 있죠. 그럼 45일에 30일 연장이니까 최장 75일 내에는 입안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그러니까 원칙 물어봤으니까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 4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 5번에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제한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일단 비용을 무조건 제한자에게 부담시킨다. 틀리죠?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또 모두 틀렸어요. 기반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죠.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 뭐 기초조사 비용 같은 것을 제한자에게 내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기반설의 설치 비용을 절대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안의 제한은 뭐 요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개정된 사항이니까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신경 써갖고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5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5번.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그럼 우리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일단 목적이 뭐예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전용 주거는 주거의 전용, 주택만 있는 거니까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양호한 주거환경. 일종이면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에 보죠. 그럼 이런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행위제한. 먼저 건축 제한부터 하죠. 그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건축 제한부터 하고요. 그럼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 우리 대통령령, 국토법 시행령에서 자, 두 가지 체계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 두 가지 체계로 대통령령에서 용도 지역의 건축 제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요. 열거가 돼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금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단독주택 당연히 건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 살려면 있어야 되는 일종 근생,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같은 거 이런 것들 건축할 수가 있어요. 원칙은 딱 이 두 개만 건축할 수가 있죠. 너무 없으니까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먼저 공동주택. 원래 공동주택은 일종 전용주가 안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중심. 그런데 공동주택 중에서 크지 않은 거, 연립과 다세대. 이 두 개는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절대 뭐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절대 안 돼요. 연립과 다세대는
조례가 정해주면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종근생 중에서 딱 하나 종교집회장. 자, 종교집회장 요거 이종근생. 요거는 또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일종근생, 이종근생, 근생의 차이점. 일종근생은 필수적인 생활이 있어요. 사람 살려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소매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종근생은 뭐예요? 있으면 편리한데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는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일반 음식점, 술 파는 음식점, 노래방도 있고요. 뭐 개병원, 개미용실, 동물병원이라고 그러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이런 것들 다 이종근생인데 이종근생은 주거 환경을 침해해요. 그래서 양호한 주거 환경을 구하자.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 금지예요. 그런데 이종근생 중에서 딱 하나 종교집회장. 요것만큼은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종교의 슈퍼파워라고 그랬죠. 종교계가 제일 센 거예요. 종교는 어디든 다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종근생 중에서 딱 하나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다니는 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그럼 학교가 집 옆에 있다. 시끄러운데 학교가 또 너무 멀면 불편하니까 애들 위해서 유치원, 초, 중, 고. 유치원 되니까 어린이집도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도 자동차의 매연, 소음, 주거 환경이 안 좋은데 주차장이 너무 멀면 불편하니까 주차장. 이런 것들은 또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칙 건축할 수 있는 거 2개,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거 4개, 합쳐갖고 한 6개. 이 정도 정리하면 끝나죠. 여기다가 아파트만 하나 더 추가하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틀린 거, 옳은 거니까 자, 1번 아파트는 절대 건축할 수 없어요.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생 중 종교집회장은 건축할 수 있다. 맞아요. 조례가 정하면 종교집회장은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 얘는 모든 용도 지역에서 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저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종교집회장은 다 건축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에 주차장 건축할 수 있어요.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고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초등학교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다? 아니죠. 유치원, 초, 중, 고. 그 다음에 주유소는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는 안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문제로 갈까요? 자, 용도지역별 건폐율 최대 한도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건폐율은 건축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 앞글자 따고 건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대지면적은 땅의 면적이고 건축면적은 건물의 면적. 그래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그래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최대한도 정해놓고 초과하지 마라 줄이는 거죠. 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우리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자,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1종하고 2종, 일반주거 1, 2, 3종, 준주거. 그러면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 다 건폐율 50. 그 다음에 일반주거는 1종하고 2종 60. 근데 3종은 50% 다시 빠꾸. 그래서 3종은 중고층 높게 짓는 대신 건폐율은 줄였으니까 얘는 따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3종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는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 70, 유통 80, 일반 80, 중심 90. 그래서 주거지역 전, 준, 5, 6, 7. 상업지역은 근유, 일중, 7, 8, 8, 9. 그 5, 6, 7에 7, 8, 8, 9. 그냥 전화번호 외우듯이 쭉 외우면 되죠. 5, 6, 7에 7, 8, 8, 9. 얘 5, 6, 5, 7 해버리면 또 얘 죽도밥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 준, 5, 6, 7. 상업지역은 근유, 일중, 7, 8, 8, 9.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따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다 얼마요? 70. 녹지지역은 보존 생산 자연녹지 다 20. 그래서 7, 2. 5, 6, 7에 7, 8, 8, 9. 다시 7, 2. 그러면 도시지역은 그냥 건폐율 끝. 그 다음 비도시지역은 다 20이요. 비도시지역은 다 20%인데 계획관리적. 요 계획관리적 요것만 40% 준다. 계획관리적만 40. 그래서 비도시 뭐 보존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그래서 이 계획관리 비도시에서는 얘만 좀 외워준다 그랬죠.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 50. 어김없이 물어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5, 6, 7 할 때 70. 맞아요. 중심사업지역, 근유, 일중, 7, 8, 8, 9.
중심상업적은 90%. 그 다음에 준공업적, 공업적은 다 얼마요? 7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40.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기욱하고 니은 1번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물어보면 비교적 쉬워요. 5, 6, 7에 7, 8, 8, 9 다시 7이. 그러면 도시지역은 끝. 비도시는 계획관리만 40, 나머지 20. 그 다음 7번 문제로 합니다. 세분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요새 그냥 출제 유형이죠. 트렌드인데 그 용도지구,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맞죠? 그래서 높은 건물 못 짓게 일률적으로 규제. 공항 주변. 그 다음 니은번의 자연방제지구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그럼 우리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 뭐예요? 이거 시가지. 그럼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시가지 방제지구가 되는 거죠. 자연방제지구는 해안가, 하천변, 급경사주 주변에서 건축을 제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방하고요. 그다음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주요 수변, 물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그럼 특별한 경관을 보하니까 특화경관지구, 수변, 문화재, 주변의 특별한 경관을 보하고요. 그러면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얘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하는 거죠. 시설과 지역을 보. 그래서 특별한 경관을 보하는 것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 다음 리을번 집단 취락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취락을 정비한다. 그다음 녹지나 비도시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자연 취락을 정비하니까 이거는 자연 취락지구. 그럼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 정비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정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하니까 아까 줬다고 개집.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을 정비는 집단 취락지구가 됩니다. 그다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맞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두 개가 되네요. 고도지구하고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래서 2번이 정답. 하여튼 우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는 목적, 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장 우리 공법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8번으로 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럼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즉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1번에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낙골당 이런 장사시설인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자, 우리 집 옆에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꼭 있어야 돼요. 있을 필요 없죠. 이런 필수가 아닌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즉 도시군 계획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반설의 종류가 46개라고 그랬죠. 46개. 이 중에서 딱 23개요.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설치. 23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 딱 반땡. 와, 그거를 어떻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 필수가 아닌 거라고 그랬죠. 필수가 아닌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 설치합니다. 그다음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땅. 이런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부터 해죠. 기초조사할 때 세 가지 포함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환토재 포함해갖고 조사하는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가 있죠. 왜요? 토지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 평가하는 건데 시설 부지라는 것은 이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땅, 이미 목적이 결정됐으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써먹을지 적성평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고 건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 상식적으로
땅만 사주세요. 매수 청구하고 건물 남겨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은 다 포함. 그래서 건물이나 정착물 있으면 다 포함해갖고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4번에 특광시장 운수는 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미는 연도별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산을 편성해갖고 몇 년도에 사업할지 그거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정한 연도에 사업을 합니다. 연도별 집행계획. 근데 우리가 단계별 쓰는 이유는요. 1단계, 2단계 구분해갖고 수립하죠. 1단계는 3년 내,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맞습니다. 4번이 정답. 5번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은 뭐 수용 처분, 출입 처분 이런 처분으로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 그럼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있어요. 이게 특례요. 그래서 비행정청의 시행자 처분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데 비행정청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이라는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제기해요? 그 비행정청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번으로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수 청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일단 장기 미집행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안 하고 있다. 이때 시설부지에서 과도하게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이런 과도한 제한에 대한 보상 대신 매수 청구라는 것을 인정하죠. 내 땅을 사주세요. 팔고 나갈 수 있게끔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1번에 매수 청구 대상에는 시설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도 포함된다. 이런 잡스러운 거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죠. 온리 지목이 돼. 시설부지에서는 뭐만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건축만 못하게 제한. 그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 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과도하게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도시군계획서를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데 서로 다르면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한다. 맞아요. 이걸 매수 청구의 상대방, 매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세요? 시행자, 원칙, 특광시장, 군수. 원칙적인 시설사업의 시행자, 특광시장, 군수한테 사업 안 하고 있으니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특광시장, 군수 이외의 시행자 따로 있으면 그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쌓아 묶어갖고 매수 의무자라고 하고요. 근데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가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게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그 설치 의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 시행자가 설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매수 청구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토지인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해서 시설채권 발행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럼 매수무자 매수해 줄 때는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시설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설채권은 예외,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어요. 현금 지급이 원칙이요. 예외적으로 매수무자 지자체일 때 시설채권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고요. 자, 토지 소유자 원할 때, 근데 원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채권 받으면 손해보는 거니까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거. 부재지주 또는 비업무용 토지, 투기 소유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의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20년이 아니고요. 10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우리 매수 청구도 몇 년 내 사업 안 하면 10년. 이때 발행하는 시설 채권도 10년짜리다. 그 다음 5번 매수 청구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개발 행위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건물을 건축을 하든 공작물을 설치하든 허가 받아야 돼요. 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무자 매수 안 해준대요. 그러면 매수 안 해주면 돈 안 주는 거죠. 보상 안 되니까 시설 부지의 건축 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3층 이하의 단독,
일종 근생, 이종 근생 또는 공작물 이런 것들 허가받아갖고 설치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 10번으로 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지구자 붙으면 의미는 항상 일부.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일부 단위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일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자, 틀린 거. 틀린 게 1번.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틀렸죠?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면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부르죠. 지구 단위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일부에다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 일부에 수립할 때는 이름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부른다. 얘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11번으로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럼 우리 국민들의 일정한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난개발인지 아닌지 특광시장 군수 허가부터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에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부터 받으래요. 자, 옳은 거.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름대로 계획적 개발. 절대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의 개발 체계는 두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 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개발할 때는 일체 허가 안 받아요. 그러면 이 공유수면 매립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이게 형질 변경. 형질 변경하는 건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농림지역의 물건 1개월 이상, 항상 물건은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2번이 정답. 우리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받는 지역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둘 때 허가 대상. 농림지역은 물건 쌓아두는 게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사에 수반해갖고 물건 쌓아두는 게 비일비재하니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허가받은 사항으로서 건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확대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다 틀렸죠? 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 그런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거는 다 줄이는 거예요.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 그럼 면적 10%도 틀렸고요. 확대 더더군다나 틀렸죠. 면적 5% 범위에서 축소. 이런 경미한 변경일 때 허가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4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도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그럼 우리 조건보호가라는 거 할 수 있죠. 기, 위, 환, 경. 기반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구안이나 조경. 기, 위, 환, 경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고요. 이 조건보호가 하는데 조건을 이행할지 안 할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돈도 내라. 그거를 이행보증금. 있자니까 총 공사비 20%까지 이행보증금 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절대 이행보증금 예치 안 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가나 지자체. 이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보증금 낸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공공은 절대 보증금 예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5번에 특광시장 운수는 주거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올해 또 개정된 사항이죠. 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 그래서 종전에는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파트가 싹 개정됐어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부터 지정하는데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녹지하고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 대상,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는 절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허가의 기준이니까 특광시장 군수, 허가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고요. 성장관리계획도 수립해요. 그런데 주상공업지역에는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녹지하고 비도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2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해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는 신개발지라고 그랬죠. 새로 개발하는 거.
그래서 절대 개발 밀도 완리구역하고 반대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그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행위를 자가 설치해라.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려고 지정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직접 기반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고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죠. 돈 내라고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틀린 거니까 5번. 자, 납부 의무자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야 된다. 자, 이거 틀렸죠?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내 특광자 운수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해요. 부과. 그럼 납부 의무자는 건물 짓는 공사가 다 끝나갖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면 되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절대 건축허가 받고 2개월 내 납부한다 그러면 안 돼요. 건축허가 받고 2개월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13번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합니다. 도시개발구역과 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틀린 지문 한번 보죠. 자, 2번이 틀렸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인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 기초조사 할 수 있고요. 주민의 의견 듣죠.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고시. 이런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다음 14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사업하기 위해서 지정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못하게 하는 거죠. 행위자.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발구역에서 허가 대상,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 6개 그대로 공통이죠. 그리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건물이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가설 건물 포함해서요. 건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 다 개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는 거죠.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거. 그럼 1번에 농림수산물 생산에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경미한행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토속 채취, 개발에 지장이 없다. 이게 뭐예요? 경미한행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행위.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죠. 또 남겨두기로 결정한 대지에 물건 쌓아둔다. 남겨둘 땅도 사업할 거 아니니까 여기다 물건 쌓아두는 것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행위. 이런 거 다 경미한 거. 또 임시로 식재하는 거 다 경미한 거. 그래서 5번이 정답. 공예품 소재 확보를 위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목의 벌채. 그럼 개발구역에서는 중목, 대나무나 나무를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거.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다 허가 받아야죠. 개발구역에서는 나무도 함부로 베고 심고 못하는 거예요.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15번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해서 옳은 것은 거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되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조합에 관해서 옳은 거니까 한번 다 봐야죠. 자, 1번.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 2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가 아니고 포함합니다.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가 포함. 국가나 지자체도 다 토지 소유자로 동참해서 사업한다. 그 얘기예요. 국공유지 포함. 그럼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동의받아야 돼요. 그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 총수 산정할 때 공유하고 있으면은 대표 하나. 다만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본다. 그다음 3번. 정관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돼야 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 그래서 정관은 조합이 개발사업 어떻게 할지 정하는 자치규범이라고 그랬죠. 조합이 개발사업 어떻게 할지 다 정하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개발사업 할지, 개발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누가 조합원이 될지, 조합원의 자격, 임원은 몇 명을 둘지, 또 누가 되는지 임원, 이런 것들 다 포함. 그래서 정관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의 위치하고 면적, 개발사업 어디서 하는지 다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3번이 정답. 4번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이게 뭐예요? 이사 간 거. 이런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 필요가 없죠. 그냥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인가인데 이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이사 간 거, 이런 경미한 것은 신고만 해주면 되죠. 또 5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우리 설립 인가 받았어요. 그럼 대표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까지 의무. 조합은 이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에 관해서는 개발법을 우선 적용하되 개발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충 적용한다라고 하죠. 보충 적용. 그 다음 16번. 실시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우리 실시계획은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다 공사계획이죠. 시행자가 공사하려고 작성하는 계획. 그래서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이런 것들 포함되는 게 실시계획. 그런데 이 개발법에서는 논점이 뭐예요? 이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이게 논점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 그래서 개발구역 정하면 몇 년 내 실시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해야 돼요.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5번 좀 볼까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시도지사가 건방지게 국토부 장관 의견 듣고 이딴 건 없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지정권자한테 인가. 그 지정권자 인가하기 전에 의견을 듣는데요. 여기서 의견 청취는 하급 행정처에 의견 듣는 거죠.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이면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요. 시도지사면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급 행정처의 의견 듣는 거죠. 그 다음 17번 환지계획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계획이 환지계획, 토지의 교환계획. 그래서 개발사업하기 전에 종전 토지하고 나중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소유자에게 어떻게 교환해 줄지 토지 교환에 작성에 관해서 토지 교환에 관해서 작성하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1번이 틀렸네요. 1번 보면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이게 환지죠.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 아니 심의를 먼저 하면 뭐를 심의를 해요? 심의를 먼저 거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심의를 거친 후가 아니고 감정평가부터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하죠. 그래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그에 앞서갖고 감정평가부터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 자체가 선후가 헷갈리게 써 있어갖고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감정평가하고 감정가가 너무 비싸지 않은지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그 다음 18번으로 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에 관해서 오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 채권은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 그래서 이름은 개발 채권인데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고요. 자, 오는 거니까 뭐 다 봐야죠. 이 조합은 절대 발행자 안 돼요. 누가 발행해야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승인받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채권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하고요. 소멸시효기간 상환일 기산에서 원금 5년. 원금은 공법상 채권. 공법상 채권 5글자 5년. 이자는 2글자니까 2년. 그래서 원금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 숫자 나오면 대부분 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시도의 조례로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는 좋았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다음 5번에 도시개발 채권은 전자등록 발행, 주식처럼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전자등록 발행 할 수도 있고 무기명 발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19번 정비법으로 합니다. 정비법의 용어 및 내용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오늘 옳은 게 많아가지고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자, 이제 2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요. 자, 1번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점, 이거를 달동네. 달동네로서 정비 기반설이 극히어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1번 바로 정답. 그래서 달동네 개발. 또 하나 더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설 등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 기반설만 좀 확충하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한다. 자, 이거는 재건축이죠. 이 재건축은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럼 재개발에서는요, 다 되죠.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번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었다. 이거는 19세대, 아니 29세대 이하.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 그러면 29세대 이하면 건축허가 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에서 주택단지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주택을 건설한 땅,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건설한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받아갖고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한 땅, 다 주택단지에 해당하고요. 4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광장, 타가소, 마을에 가는 공동이용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 다 좋았어요. 이건 기반설은 아니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뭐가 틀렸어요? 광장.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광장 때문에 틀렸고요. 5번에 노후화된 건물로서 준공 후 30년이 아니고 20년 이상, 40년이 아니고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은 노후불량 건물. 그래서 노후화 세 글자니까 3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20년이 키워드가 아니고 30년. 그래서 30년만 지나면 노후불량 건물. 그 다음 20분 볼까요?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해서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4번 지문.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 30일 내 시장원수 등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기득권 보호해주죠. 근데 3개월이 아니고 30일. 그럼 3개월은 뭐였어요? 3개월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착수하고 있었으면은 3개월 내 신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착수한 자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중간고사 문제들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다 이거 기출지문들인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시험이 전범위에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풀어보면 다 맞추는데 이 전범위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까지, 20번까지 이렇게 한번 중간고사 한번 시험 봤고요. 자, 그래서 틀린 질문들
우리 본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점수 연연하고 그럴 필요는 절대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갖고 중간고사 또 해설 강의 들어주셔갖고 감사하고요. 항상 늘 건강하시고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